이제 두 번째 강연 코펜하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옌스 넬레베르그 코펜하겐 컨설턴트님께서요. 코펜하겐의 거리 조명, 변화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옌스 넬레베르그 컨설턴트님 준비되셨나요? Hey, so take it away.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면 공유를 하는 동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된 대로 저는 옌스 넬레베르크고요. 코펜하겐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코펜하겐의 거리 현황의 변천사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가 될 것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일어났던 여러 변화나 현황에 관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동안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능숙하지 않은 점 조금 양해 말씀 미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30분 정도 동안 진행을 할 텐데요. 소개를 하면서 이 코펜하겐이 어떤 도시이고 어디에 있는지 특징들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들에 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코펜하겐은 조명에 관해서 여러 에너지 소비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코펜하겐 시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움도 겪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미래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과거에 낙후된 거리 조명 시스템에서 좀 더 효율이 높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효율이 높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더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하나의 틀 안에서 일을 하는지 설계를 해드리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저희 코펜하겐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유럽에 있는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이고요. 이 지역의 북부 유럽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의 일광 시간이 가장 길 때와 짧을 때가 10시간 차이가 납니다. 여름에는 사실 밤에 조명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밝은데 겨울에는 이른 오후부터 깜깜해집니다. 일광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덴마크와 코펜하겐시의 특징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수도고요. 여기 제가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을 가져왔는데요. 덴마크에서는 코펜하겐시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인구는 약 6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면적은 약 90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코펜하겐시와 위성도시까지 시민 인구를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코펜하겐시 인구는 정정하겠습니다.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펜하겐이 구성되어 있고요. 코펜하겐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수는 약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 코펜하겐시 확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그 안에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코펜하겐에 속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 하얀색으로 표시가 된 밝은 부분은 코펜하겐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코펜하겐시가 아닙니다. 또 이쪽 부분에 작은 하얀 부분이 있는데요.
코펜하겐의 안에 또 들어 있는데 이쪽 부분 제가 마우스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요. 과거에는 제조업이 자리하고 있던 산업단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개발 중이고요. 이 위쪽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부지인데요. 쉽게 말하면 간척 사업 준비 중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간척 사업 부지로 확정해 놓은 지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될까요? 가장 일상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준거법은 특히 조명에 관해서는 덴마크 도로 행정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규고요. 그리고 도시법이 있습니다. 시에서 규정한 시의 규정과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 규칙들이 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너지 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명의 조도를 높게 설정을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 관광객이나 코펜하겐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코펜하겐이라는 수도가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도 이 빛 오염을 야경에서 발생하는 빛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요소는 오래된 주거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코펜하겐이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규정을 많이 따르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항만이기 때문에 항만에 관련된 규정도 따라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펜하겐시의 최고 건축가가 이끄는 팀에서 제정하는 여러 규정들도 따라야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포토샵으로 작업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보기에는 참 멋있죠. 이 교량의 멋진 조명이 설계가 돼 있지만 규칙들을 다 따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멋진 조명을 사실상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최근에 있었던 교량인데요. 이 교량은 시민들의 도보로 걷는 시민뿐 아니라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있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항구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상업 지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 기구를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멋진 야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에너지 절감 정책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코펜하겐에서 어떻게 에너지 절감이라는 노력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현황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가 기후에 대한 첫 번째 회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됐었던 때였습니다. 2009년에 콥15 코펜하겐 회의가 개최가 되었었죠. 그래서 저희는 좋은 예시를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콥15 회의를 준비하면서 코펜하겐시에서는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자 코펜하겐시 자체 기후 계획을 제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012년이 되었을 때 좀 더 과감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기후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목표는 바로 탄소 중립을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2012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덴마크에서 설정한 계획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덴마크어로 작성이 돼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게요. 에너지 소비도 있고요. 교통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또 도시의 모빌리티, 도로에 있는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 절감 계획들이 세 번째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코펜하겐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시청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마지막 그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저희가 기울였는데요. 5,000개의 주차장을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 전환을 하는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원화했습니다. 코펜하겐시에 무언가를 새로 지을 때는 화석이나 배출이 없는 그러한 건물을 짓도록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고요. 코펜하겐에 들어오는 선박이나 여러 교통편들은 코펜하겐에서는 전기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오염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코펜하겐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모두 전기화를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폐기물 재활용도 크게 늘렸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약 도시 내에서 750여 개 이상의 상업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그 지정점까지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리 조명입니다. 거리 조명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조명이 에너지를 분명히 쓰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풍력 에너지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를 쓴다 하면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절감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쯤에 와 있는데요. 만약에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노란색 라인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노력을 배가한다면 원래 로드맵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의 노력을 더 한다면 이 목표를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는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드맵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추가적인 많은 프로젝트들을 같이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로 조명 교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시작된 2014년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였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총 6,800개의 전구와 가로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과거에 저희 기존에 있었던 11,040개의 조명점에서 6,800개를 신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조명으로 교체를 했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이러한 교체 사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케이블 총 연결 길이는 83km가 넘고요. 이러한 케이블이 공대지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에너지 소비 부분에 있어서 1,240만 유로를 매해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2013년에 비교한 수치입니다. 시티룽이라는 프랑스 회사랑 저희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유지보수에 그리고 교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시티룽과 계속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감은 지금까지 70%나 에너지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규 램프로 교체한 경우에 70%가 절감이 된 거고요. 아직 16,000개 정도의 조명은 신형으로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LED를 아직 사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 조명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조명인데 총 12가지 에너지 고효율 램프가 있습니다. 보다 지속 가능한 형태고 여러 광장이냐 도로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조명에 대해서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간의 특성상 유지 보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12가지의 다양한 조명 형태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가장 적절하고 유지 보수가 쉽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색온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는 2,700 켈빈 정도가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공개 공지나 광장과 같이 열린 공간에는 이렇게 낮게 색온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3,000 켈빈 정도의 색온도가 적용이 됩니다. 교외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거리나 도로에는 3,500에서 4,000 켈빈의 색온도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더 높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색온도를 더 높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면서 적절하고 보기 좋은 조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 낮은 색온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뮤스라는 시스템도 있는데요. 이 조명점들이 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뮤스를 통해서 그 각각의 거리 조명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더 밝게 하는 그런 설정도 이 뮤즈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회사는 시티룽이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설정을 바꾸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명이나 디밍 계획까지도 좀 더 정밀하게 프로그래밍을 짜서 넣게 되면 더 만족도나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에 따라서 조명의 조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기술로 인해서 어려움도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을 설정을 할 때 언제 조명을 끄고 켤지 이런 걸 결정한다라는 것은 모든 조명 기구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상에서 낮 동안에 전원을 끌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밤에 또 다시 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메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조명들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조명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번 계속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해서 메시 네트워크 상에서 오류를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조명 센서를 3개만 설치를 하는 거죠. 지역별로요. 그래서 코펜하겐 전체 지역에 조명 센서 3개를 설정을 해서 조명점마다 이 3가지 조건에 따라서 조명이 켜지고 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경우에는 끄고 만약에 필요해지면 다시 조명점에서 감지한 것을 바탕으로 신호를 보내서 조명을 켜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구현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시스템은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설정에 따라서 껐다 켰다를 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되고 있고 또 일부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각의 조명 기구가 이제 메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통신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아이트론 네트워크를 조명이 필요한 모든 시간에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 개의 조명기구 공급사랑 단독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어 담당하는 회사랑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유지보수 회사도 같이 별도로 또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조명기구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공급사랑 협력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좋은 공급사랑 같이 일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좋은 공급사란 고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시에 납품을 할 수 있는 회사고 같이 신뢰 관계를 통해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급사, 협력사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공급사나 협력사랑 같이 일할 때 새로운 공급사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제품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명기구에 있어서 공급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좀 더 공급사와 협력사망을 확보를 함으로써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2년에는 3,000개 정도의 거리 조명을 LED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신호등과의 협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신호등 안에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조명 안에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은 신호등이 여기에 사람이 많다, 교통량이 많다라는 것을 감지하면 그 조명을 밝게 올리는 거죠. 이런 식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축구 경기장이 있는데
경기가 있어서 5만 명의 관중이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서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신호등이 이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그 주변에 조명을 밝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명을 밝게 해서 사람들이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메쉬 네트워크를 확장을 해서 조명 이상의 기능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신망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쓰레기 수집점과의 통신을 하는 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자가북의 규정을 따르는 전기 조명 기구를 쓰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가북이라는 거는 하나의 국제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명기구 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조명기구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격에 따라서 제조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심지어 통신망뿐만이 아니라 측정에 관한 것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지하는 기능 등이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 안에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장점이 조명 기구의 미적인 요소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에서는 향후에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강연을 하신 것처럼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과 의견을 모으는 동안 제가 선생님에게 질문이 하나가 먼저 있습니다. 덴마크는 해상 풍력 발전 선두주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그 풍력 발전이라고 하면 단절성이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에너지 절감을 이루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덴마크에는 얼스트라는 대형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풍력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지도 있었죠.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잠깐 화면 공유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얼굴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화면 공유를 멈춰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하던 얘기 이어가 보면요. 이 풍력 발전은 지금 현재는 덴마크에서 거의 70%의 전기가 풍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바다에 정말 바다 한복판에 풍력 발전을 지었기 때문이죠. 네, 제가 이 부분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 정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참석자분들께서 질문 남겨주셨나요?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크 버튼 페이지 국장님 모셔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질문이나 의견 이번 옌스님의 발표에 대해서 혹은 네덜란드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아주 흥미로운 발표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코펜하겐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공유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부분은 코펜하겐은
LED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교체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게 흥미로웠고요. 또 코프 회의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오래전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도시가 아주 경청해서 들었어야 하는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 거리 조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조명원들 중에서 코펜하겐의 다양한 대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얘기가 사례가 있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발표가 굉장히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펜하겐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조명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또 건물에서 나오는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발표는 사실 거리 조명에 집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